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돌고개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기와가 다 깨지고 대문이 삐딱하게 기울어진 낡은 집 한 채가 찬바람을 맞으며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은 본래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던 김진사 댁이었으나 세월이 흐르고 가세가 기울어 이제는 쥐들이 쌀독을 들락거려도 먹을 것이 없어 그냥 나온다는 말이 돌 정도로 형편없이 망가져 버렸고, 그 넓던 사랑채와 행랑채는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라. 덩그러니 남은 안차에 하나만이 주인 없는 빈 배처럼 쓸쓸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하나 남은 아들 명수는 어릴 적 귀하게 자랐으나 부모님이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물려받은 재산을 지킬 줄 몰라 사기꾼들에게 속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남은 것이라고는 이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와 입고 있는 낡은 무명옷 한 벌뿐인 처량한 신세가 되어 하루하루를 한숨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수가 지나가면 혀를 차며 양반 체면에 굶어 죽게 생겼다고 수군거렸지만, 명수는 쟁기질 한번 해본 적 없고 지게 한번 져본 적 없는 고운 손이라 남의 집 품팔이를 하려 해도 받아주는 이가 없어 그저 냉방에서 배를 움켜쥐고 누워 천장에 빗물 자국만 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해질 무렵, 차가운 북서풍이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가지를 요란하게 흔들며 지나가던 날에 마을 입구에서부터 기이한 행색을 한 여인 하나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김진사 댁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으니, 그 모습이 마치 10년은 묵은 듯한 누더기, 옷을 덕지덕지 기워 입고 머리는 산발을 하여 영락없는 거지의 꼴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려대도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걸었는데, 흙투성이 얼굴 사이로 빛나는 두 눈동자만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또렷하여 마주친 사람들을 흠칫 놀라게 만드는 묘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곧장 명수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주저함 없이 삐걱거리는 문을 밀고 들어섰는데,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허리춤까지 올라오고 있었고, 부엌 아궁이는 차갑게 식어 거미줄이 쳐져 있었으나, 여인은 마치 제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마루 끝에 걸터앉아 집신을 벗고는 먼지를 털어내며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습니다. 방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명수는 낯선 여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는데, 눈앞에 있는 여인의 행색이 너무나 기가 막혀 한동안 말문이 막혀 멍하니 바라보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누구냐고 물으니, 여인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던 길손이 아니오라 이 집에 시집을 온 사람이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명수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라 당장 나가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여인은 품속에서 빛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는데, 그것은 돌아가신 명수의 아버지가 생전에 친구와 맺었던 혼약서였고, 비록 집안이 망해 잊고 있었으나 여인은 그 약속 하나를 믿고 천리 길을 걸어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명수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와서 고생만 할 것이 뻔하니 돌아가라고 타일렀으나, 여인은 빙그레 웃으며 쌀독이 비었으면 채우면 되고 지붕이 뚫렸으면 메우면 되는 것이지, 사내 대장부가 어찌 그리 약한 소리를 하느냐며 오히려 명수를 꾸짖고는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 아들이 거지를 색시로 맞이했다며 우물가에 모여 킬킬거리고 웃어댔는데, 누구는 그 여자가 미쳐서 찾아온 것이라 했고, 누구는 전생에 무슨 원수가 져서 망한 집에 제 발로 들어왔겠냐며 쑥덕거렸지만, 정작 두 사람은 그날 밤 찬물 한 그릇을 떠놓고 조촐하게 혼례를 치렀습니다. 촛불 하나 켤 기름이 없어 달빛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의지해 서로 맞절을 올렸는데, 명수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으나, 여인은 명수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이제부터 자신이 이 집의 기둥이 되고 담벼락이 될 테니 걱정 말고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나직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날이 차에 밝기도 전에 빗자루질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더니 마을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오기도 전에 여인은 이미 마당의 자풀을 반이나 베어내고 무너진 담장돌을 주워 모아 반듯하게 쌓아 올리고 있었으니 그 손놀림이 어찌나 빠르고 야무진지 보는 사람의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연화라 하였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첫 모습이 너무나 강렬했던 탓에 본명 대신 거지각시라고 불렀는데 연화는 그 별명을 듣고도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씩씩하게 웃으며 거지처럼 아끼고 모아야 부자가 된다며 남들이 버린 옷가지며 헌집신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시집온 지 사흘이 지나자 귀신이 나올 것 같던 부엌은 윤이 나도록 닦여 있었고 구멍난 솥단지는 진흙과 기와 조각으로 땜질이 되어 더 이상 물이 새지 않게 되었으며 쥐들이 드나들던 벽구멍은 짚을 섞어 이긴 황토로 단단하게 막혀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아늑한 공간으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아내의 부지런함에 감복하여 자신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낫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 땔감을 해오기 시작했는데 평생 힘든 일을 해보지 않은 탓에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어깨가 짓눌려 고통스러웠으나 저녁마다 따뜻한 물을 데워 발을 씻겨주는 연화의 정성에 힘입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처음에는 거지각시라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했으나 연화가 냇가에서 빨래를 할 때면 남들이 귀찮아서 버린 자투리 천조각들을 주워다가 꼼꼼하게 이어붙여 명수의 손바지며 저고리를 해 입히는 솜씨를 보고는 차츰 그 알뜰함에 놀라 수근거리는 목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남의 집 타작마당이 끝난 뒤에 바닥에 떨어진 벼이삭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고 줍고 다녔으며 가을 거디가 끝난 밭에 나가 버려진 무청이나 배추 꼬리를 주워다가 소금물에 절여 겨울 양식을 마련하니 집안에는 어느새 시래기 말리는 구수한 냄새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눈이 펑펑 쏟아지던 겨울밤 명수는 잠결에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는데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연화가 꾸벅꾸벅 졸면서도 손에서 바늘을 놓지 않고 남의 집 삭바느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고 고마워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수가 일어나 아내의 어깨에 낡은 소미불을 덮어주며 이제 그만 자라고 하였으나 연화는 웃으며 바늘 한 땀이 쌀 한 톨이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며 다시금 자세를 고쳐 앉고 바느질에 열중하니 명수는 그 밤에 맹세하기를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고 반드시 호강시켜 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마을의 가난한 집들은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는 일이 허다했으나 놀랍게도 김진사댁 아궁이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연기가 끊이지 않았으니 이는 연화가 가을 내내 산과 들을 쏘다니며 도토리며 칠뿌리를 캐어 모아둔 덕분이었습니다. 연화는 밥을 지을 때도 쌀은 흉내만 내고 나물과 칡을 섞어 양을 불렸는데 밥상에 올릴 때는 반드시 명수의 밥그릇에 쌀알이 더 많이 들어가도록 퍼담고 자신은 국물과 건더기 위주로 먹으면서도 남편 앞에서는 배가 부르다며 트림을 하는 신용까지 하여 명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 애썼습니다. 해가 바뀌어 봄이 찾아오자 연화의 억척스러움은 더욱 빛을 발했는데 그녀는 명수에게 산비탈에 버려진 척박한 땅을 개간하자고 제안했고 사람들은 돌투성이 땅에 씨를 뿌려봤자 헛수고라며 말렸으나 부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주어 밭을 일구었습니다. 연화는 남들이 더럽다고 피하는 인분을 모아 밭에 뿌리고 오줌독을 지게에 지고 나르며 거름을 만들었는데 냄새가 진동을 해도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오히려 거름 냄새가 돈 냄새라며 즐거워했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 지독함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끈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해 여름 가뭄이 들어 다른 집 논밭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곡식이 타들어갔지만 명수와 연화가 일군 산비탈 밭은 깊은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미리 끌어다 놓은 덕분에 고구마며 감자가 실하게 여물어 갔습니다.
명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밭고랑을 매다가도 문득 고개를 들어 밭머리에서 새참을 이고 오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고, 예전에 휑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어느새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삶에 대한 의욕으로 가득 찬 듬직한 사내의 얼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수확을 하니 척박했던 땅에서 거둔 곡식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고, 부부는 수확한 감자와 고구마를 시장에 내다 팔아 병아리 몇 마리와 새끼 돼지 한 마리를 사서 마당 한 구석에 우리를 지어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짐승을 키우는데도 남다른 정성을 쏟아산에서 벌레를 잡아먹이고 남은 음식 찌꺼기를 모아 죽을 쑤어 먹이니, 짐승들은 하루가 다르게 토실토실 살이 올랐고 집안에는 꼬꼬댁거리는 닭 울음소리와 꿀꿀거리는 돼지 소리가 울려 퍼져 비로소 사람 사는 집다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거지각시라는 별명 대신 김진사댁 알뜰 A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일부 시기심 많은 이들은 거지가 들어와 집안 물건을 다 훔쳐갈 것이라느니 밤마다 도깨비와 내통하여 재물을 모은다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그런 뜬 소문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 오직 곳간을 채우고 집안을 일으키는 일에만 몰두했으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가문을 다시 일으켜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훗날 태어날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날에 명수가 집신을 팔러 나갔다가 주막에서 술 한잔 걸치고 들어오는데, 평소 같으면 웃으며 맞아주던 연화가 정색을 하고 명수 앞에 빈 술병을 내려놓으며 쌀 한 톨이 아쉬운 판에 술 마실 돈이 어디서 났느냐며 추상같이 꾸짖어 명수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명수는 그동안 고생한 것이 생각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연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금 우리가 밥술이나 먹게 되었다고 벌써 마음이 풀어지면 다시 거짓골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남편의 해이해진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잠자리에 누워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의 생각이 짧았음을 깨닫고 다음 날부터는 장터에 나가더라도 물 한 모금 사 먹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엽전 한 잎이라도 생기면 곧장 아내에게 가져다주는 성실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남편이 고마워 밤새 만든 덧신을 신겨주며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는데, 부부 사이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두터워져 마치 찰떡같이 단단해졌고, 그들이 함께 흘린 땀방울은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가 되어 집안의 운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3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고, 기울어졌던 대문은 새나무로 튼튼하게 다시 세워졌으며 구멍 숭숭 뚫렸던 초가 지붕은 두툼하고 깨끗한 볏짚으로 새로 얹어져 멀리서 보아도 제법 번듯한 살림집의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당의 닭들은 수십 마리로 불어났고 돼지우리는 좁아서 늘려야 할 판이었으며, 곳간에는 쥐가 들어갈 틈도 없이 항아리마다 곡식이 가득 채워져 뚜껑이 들썩거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댁이 다시 일어선다며 부러움 섞인 탄성을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좋은 일에는 막아 끼기 마련이라 집안이 넉넉해졌다는 소문이 고개를 넘어 다른 마을까지 퍼져나가자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먼 친척이라며 족보를 들먹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연화는 그들에게 냉정하게 대하며 헛돈을 쓰지 않았고 오로지 집안 식구들과 일꾼들을 배불리 먹이는 데에만 인심을 썼으니 밖에서는 인색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 유난히 바람이 세차게 불어 문풍지가 요란하게 떨리던 때에 대문 밖에서 누군가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수가 등불을 들고 나가 문을 열어보니 술 냄새를 풍기는 낯선 사내가 서 있었는데, 그는 명수의 육촌 형님이라 주장하는 덕칠이라는 자로 얼굴에는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눈빛은 뱀처럼 교활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집안 꼴이 제법 훤해졌다며 껄껄 웃으며 허락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와 아랫목을 차지하고 앉았는데,
연화는 직감적으로 이 사내가 집안에 큰 파란을 몰고 올 것임을 예감하고 가슴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덕칠은 명수에게 술상을 봐오라. 호통을 치며 주인 노릇을 하려 들었고 연화가 정색을 하며 술은 없으니 밥이나 드시고 가시라 하니 덕칠은 눈을 부라리며 여자가 어디서 감히 남자들의 대화에 끼어드냐며 상을 엎을 기세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명수는 난처하여 어쩔 줄 몰라 했으나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덕칠을 노려보며 이곳은 내 남편이 땀 흘려 세운 집이니 행패를 부리려거든 당장 나가라고 서리발처럼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덕칠은 연화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내년이 굴러들어 온 거지라는 소문을 다 들었다며 두고 보자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날 밤 연화는 잠든 명수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어렵게 쌓아 올린 이 탑을 무너뜨리려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귀신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구름에 가려진 달빛은 희미하여 앞날을 비추지 못하고 있었으니 과연 이 부부가 다가오는 시련을 어찌 헤쳐나갈지 걱정스러운 밤이 깊어만 갔습니다. 덕칠은 그날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엉덩이를 털고 일어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으니 오히려 명수에게 아침상이 부실하다며 투덜대고는 사랑채의 큰 대자로 누워 드르렁거리며 코를 골아대기 시작해 집안의 평온하던 공기를 단숨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연화는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 닭모이를 주고 돼지우리를 청소하며 덕칠의 게으른 코골이 소리를 못 들은 척하려 애썼으나 마당을 쓸 때마다 빗자루 끝에 걸리는 덕칠의 흙투성이 신발이 마치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거슬려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명수는 오랜만에 찾아온 친척이라 매몰차게 내칠 수가 없어 눈치만 보며 안절부절 못했는데 덕칠은 그런 명수의 유약한 심성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마치 자신이 이 집의 큰어른이라도 된 양 행세하며 일꾼들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연화가 보리밥에 된장찌개를 끓여내오자 덕칠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휘휘 저으며 고기 한 점 없다며 혀를 찾고 명수에게 자네는 양반의 후예로서 어찌 이런 천한 밥상을 받고도 가만히 있느냐며 핀잔을 주어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아내가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온 것을 알기에 얼굴이 붉어졌으나 형님 앞에서 아내 편을 들면 팔불출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밥만 삼킬 뿐이었으니 그 모습이 연화의 가슴에 멍을 들게 했습니다. 연화는 덕칠의 무례한 언사에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밥그릇을 비웠으나 그녀의 속은 이미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고 이 불청객이 단순히 밥이나 얻어먹으러 온 것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덕칠은 밥을 먹고 나면 명수를 데리고 마을 어기 주막으로 나가자고 꼬드겼는데 명수가 밭에 나가 일을 해야 한다며 거절하면 양반이 체면이 있지 흙만 파먹고 살 거냐며 억지로 소매를 잡아 끌어 기어이 대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밭에 나가 김을 매던 연화는 멀리서 남편이 덕칠에게 이끌려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고 호미를 쥔 손에 힘을 주어 흙을 찍어내리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으나 불안한 예감은 먹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주막에 앉은 덕칠은 명수에게 값싼 막걸리를 영업후 권하며 자네 색시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이 폈다고는 하나 근본이 없는 여자가 안방을 차지하고 있으니 족보가 꼬이는 것이라며 은근슬쩍 연화의 출신을 비하하는 말을 흘렸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취기가 오르자 덕칠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그는 마을 사람들이 드드라는 듯이 명수의 아내가 사실은 남의 집에서 쫓겨난 종년 출신이라느니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죄인이라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섞어가며 떠들어댔습니다. 명수는 처음에는 형님 말씀이 지나치다며 말렸으나 덕칠이 계속해서 여자가 너무 기가 세면 집안의 남자가 단명한다 느니 곳간 열쇠를 여자가 쥐고 있으면
재물이 새어나간다. 느니 하는 말로 겁을 주자. 귀가 얇은 명수는 서서히 그 말에 솔깃해지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옆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다가 덕칠의 이야기를 귀동냥으로 듣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는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든 삽시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 명수가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돌아오자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꿀물을 타다 주었으나 명수는 꿀물을 받아 마시며 아내를 흘끔흘끔 쳐다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리 의심으로 탁하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명수는 술김에 연화에게 자네는 어찌하여 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는가? 라며 퉁명스럽게 물었고, 연화가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의탁할 곳이 없어 떠돌았다고 대답하자 명수는 덕칠의 말이 생각나 혹시 어디서 못된 짓을 하고 도망친 것은 아니냐? 며 비수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연화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으나 술 취한 사람과 시비해봤자 득될 것이 없다 생각하여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키고는 말없이 이부자리를 깔아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덕칠은 더욱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는 연화가 없는 틈을 타 안방이며 건넌방을 기웃거리며 감나가는 물건이 없는지 살피고 다녔고 심지어 잠겨있는 곳간 문고리를 흔들어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연화가 이를 목격하고 점잖게 타이르자 덕칠은 도둑 제발 저린다더니 왜 그리 과민하게 구느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고 시동생인 명수에게 일러 바치기를 형수 눈초리가 무서워 어디 맘 편히 지내겠냐며 짐짓 억울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명수는 형님의 말만 믿고 연화에게 손님이 계신데 좀 더 살갑게 대하지 못하느냐며 타박을 주었고 연화는 남편의 변해버린 태도에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으나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만 해나갔습니다. 마을 빨래터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방망이질을 하며 김진사 댁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어댔는데 누군가 그 집 색시가 밤마다 쌀을 퍼내 친정 오라비에게 갖다 준다더라. 하면 다른 이가 아니다 산속에 숨겨둔 서방이 있다더라. 하며 살을 붙여 소문을 부풀렸습니다. 연화가 빨래터에 나타나자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지며 따가운 시선들이 쏟아졌고 연화는 그 시선들이 마치 화살촉처럼 피부를 찌르는 것을 느꼈으나 태연하게 빨래를 헹구고 물기를 짜내며 의연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을 때 참았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길가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억울한 심정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덕칠은 이제 대놓고 명수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자신이 급하게 막아야 할 빚이 있으니 쌀 10가마니만 빌려달라고 손을 내밀었고 명수는 곤란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덕칠은 대노하여 사내 대장부가 제 집 쌀 한 톨 마음대로 못 쓰고 계집 치마폭에 쌓여 사느냐 며 명수의 자존심을 긁어댔고 명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여 당장 연화를 불러 곳간 열쇠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연화가 방에서 나와 단호한 표정으로 이 쌀은 내년 봄에 뿌릴 씨앗과 일꾼들 품삯으로 나갈 것이니 한 톨도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자 집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명수는 형님 앞에서 체면이 구겨졌다고 생각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마루에 있던 물동이를 발로 차 깨뜨렸고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사방으로 튀며 부부 사이의 신뢰에도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깨진 독조각을 묵묵히 주워 담으며 남편에게 지금 이 쌀을 내주면 우리는 다시 거짓골이 될 것입니다. 형님의 말씀은 달콤하나 그 끝은 씁니다 라고 간곡히 호소했으나 명수는 이미 덕칠의 현올림에 판단력이 흐려져 아내의 진심 어린 충고를 잔소리로만 여겼습니다. 덕칠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 싸움을 구경하고 있었으니 그의 눈에는 이미 김진사 댁 재산이 제 주머니에 들어온 것인 양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덕칠은 건달이나 다름없는 자신의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술판을 벌였는데 사랑채는 온종일 고성방가와 웃음소리로 시끄러웠고 마당에는 술병이 나뒹굴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그들에게 술상을 내가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시원한 냉수와 풋고추 몇 개만을 내놓았는데 이를 본 덕칠의 친구들이 행패를 부리며 상을 뒤엎고 연화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명수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뛰쳐나왔으나 형님 친구들이 무서워 감히 말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으니 가장으로서의 위엄은 땅에 떨어지고 집안의 질서는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을에서 존경받는 촌장 어른이자 명수의 아버지 친구였던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는 혀를 차며 대문 안으로 들어와 호통을 쳐 건달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박노인은 명수를 따로 불러내어 느티나무 아래 앉히고는 잔에 굴러들어 온돌이 박힌 돌 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가? 잔에 처가 뼈 빠지게 모은 재산을 웬 날파리들이 꼬여 다 빨아먹으려는데 주인이라는 작자가 눈을 감고 있으니 한심하구나 라며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명수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으나 여전히 덕칠이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 때문에 하지만 형님 말씀으로는 아내가 뒤로 딴 주머니를 찬다고 합니다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박노인은 명수의 머리를 지팡이로 톡 건드리며 사람의 겉과 속은 물에 비친 그림자와 같아서 바람이 불면 일렁이어 보이지 않는 법이다. 자네 처의 손을 보게. 그 거친 손이 훔친 손인지 베푼 손인지 눈이 있다면 똑바로 보게나 라는 알쏭달쏭한 말을 남기고는 뒷짐을 지고 사라졌습니다. 명수는 박노인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일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는데 솥뚜껑을 여는 연화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져 있었고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어 도저히 딴 마음을 품은 사람의 손 같아 보이지 않아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덕칠은 포기하지 않고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작정했으니 그는 명수가 잠든 사이 몰래 연화가 아끼는 장독대 옆으로 가서 수상한 가루를 뿌리고 달걀피를 묻힌 부적을 숨겨놓아 마치 연화가 저주를 내리는 의식을 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칠은 마당을 돌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척하며 명수를 불렀고 장독대 구석에서 발견된 흉측한 물건들을 보여주며 보아라 내 처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이런 요망한 짓을 벌이고 있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명수는 눈앞의 증거에 충격을 받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자다 일어난 연화가 영문을 몰라 마당으로 나오자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들이대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연화는 난생 처음 보는 물건들에 당황했으나 이내 덕칠의 지심을 알아채고 그를 노려보았는데 덕칠은 시치미를 뚝 떼고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 요물아라며 더욱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함 소리에 놀라 하나둘 담 너머로 구경을 왔고 사람들은 쑥덕거리며 연화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으니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연화는 사면촉에 몰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명수는 배신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 라고 소리쳤고 연화는 그 말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으나 물러서지 않고 꼿꼿이 서서 명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쫓겨나면 저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사흘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 안에 제가 부정한 짓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고 그 단호함에 명수는 잠시 주춤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덕칠은 콧방귀를 뀌며 사흘이 아니라 40년을 줘도 핑계만 될 것이다 라고 비아냥거렸으나 모여든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그래도 조강지처인데 해명할 기회는 주어야 한다고 거들자 명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연화는 아무도 들이지 못하게 한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했는데 방 안에서는 밤새도록 무언가를 뒤적이는 소리와 함께 나직한 한숨 소리만이 흘러나왔습니다. 덕칠은 명수에게 전연이 재물을 챙겨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속삭이며 감시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부추겼고, 명수는 밤새 방문 앞을 서성이며 아내에 대한 의심과 미련 사이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 김진사댁의 운명은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과연 연화가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어도 연화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덕칠은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명수가 드디어 요물을 쫓아내기로 했다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다녔으니 마을 분위기는 흉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진사댁이 다시 망할 징조라며 혀를 찾고, 개중에는 연화가 불쌍하다며 동정하는 이도 있었으나 대세는 이미 덕칠의 모함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묶인 누렁이조차 주인의 근심을 아는지 밥을 먹지 않고 끙끙거렸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찌푸둥한 날씨가 이어져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드디어 안방문이 열리고 연화가 밖으로 나왔는데, 그녀의 얼굴은 며칠 새 반쪽이 되어 있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수에게 마을 사람들과 형님을 마당으로 모아주십시오.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라고 차분하게 말했고, 명수는 그 비장한 모습에 압도되어 말없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덕칠은 의기양양하게 마루 한가운데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마당을 가득 메우고 숨을 죽이며 연화의 입을 주시하고 있었으니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안방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항아리 하나를 들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연화가 항아리를 마루 위에 내려놓자 둔탁한 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깨뜨렸고, 그 소리는 마치 사람들의 가슴을 치는 북소리처럼 무겁게 울려 퍼져 모여든 이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덕칠은 그 항아리 속에 분명 자신이 훔친 금붙이나 은밀히 빼돌린 엽전 꾸러미가 들어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으나, 명수는 아내의 결연한 표정에 압도되어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마른 침만 삼키며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나무집 하나 흔들리지 않는 고요 속에서 연화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천천히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서는 퀴퀴한 묵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물건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목을 길게 빼고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으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번쩍이는 금은 보화는 보이지 않았고, 그저 꼬깃꼬깃해진 종이 뭉치들과 닳고 다른 붓 한 자루, 그리고 색색의 헝겊 조각들이 뭉쳐진 덩어리들만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덕칠은 그 광경을 보고는 배꼽을 잡고 웃어대며 "이것 보아라, 귀신 들린 여자가 쓰레기를 보물처럼 모아두었구나. 이것이 네가 말한 진실이냐?" 라고 비아냥거렸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실망 섞인 탄식과 함께 역시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하는 수군거림이 다시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명수 또한 기대했던 해명이 아니라 잡동사니가 나오자 얼굴이 붉어지며 아내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덕칠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가장 먼저 두툼한 종이책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종이를 아끼기 위해 이면지를 겹쳐 만든 조잡한 장부였으나 그 표지에는 우리 집 기둥이라는 글씨가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연화가 그 책을 펼치자 깨알같이 적힌 글씨들이 빼곡하게 드러났는데, 거기에는 시집 온 날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들어오고 나간 돈과 곡식의 내역이 단 엽전 한 닙 쌀 한 톨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첫 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시집 온 첫해 겨울산에서 도토리 2마리를 주워
묵을 수 없하라 엽전 5냥을 마련함. 서방님 손바지 짓는데 3냥을 쓰고 남은 2냥은 저축함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수는 아내가 읽어 내려가는 내용을 들으며 귀를 의심했는데 자신이 모르고 지나쳤던 사소한 일상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오로지 남편과 집안을 위한 헌신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이웃집 김씨네 밭을 갈아주고 품삯으로 받아온 보리쌀 1마를 종자로 쓰기 위해 굶고 물로 배를 채움. 여름 장마 때 지붕이 셀까봐 머리카락을 잘라 판 돈으로 기와장을 사옴. 연화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속에 담긴 피눈물 나는 사연들이 쏟아져 나왔고 듣고 있던 마을 아낙네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자 당황하여 그까짓 종이 쪼가리는 어젯밤에 날조에서 쓴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저 여우 같은 년이 사람을 홀리려 든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흔들리지 않고 항아리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내었는데 그것은 덕칠이 명수에게 빌려달라고 요구했던 쌀가마니 값에 해당하는 돈이 담긴 주머니였고 그 겉면에는 형님 빚 갚을 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명수를 바라보며 형님이 빚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셔서 제가 틈틈이 삭바느질하고 나무를 캐어 모은 돈으로 몰래 갚아드리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체면을 살려드리고 싶어서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명수의 가슴에는 천둥이 치는 듯한 충격이 가해졌고 자신이 형님의 이간질에 속아 아내의 깊은 속내를 헤아리지 못하고 의심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뼈저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명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아 들었는데 종이마다 아내의 손때가 묻어있고 군데군데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흔적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덕칠은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날 위기에 처하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저 돈도 분명 훔친 것이다. 어디서 났는지 알게 뭐냐. 라며 끝까지 발악을 하며 연화에게 달려들 기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쪽에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하는 굵고 중후한 연불소리가 들리더니 낡은 장삼을 걸친 노승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스님의 등장에 소란스러웠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스님은 온화하지만 위험 있는 눈빛으로 좌중을 둘러보다가 덕칠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스님은 덕칠을 향해 시주님의 얼굴에는 탐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고 등 뒤에는 거짓의 악취가 진동을 하니 어찌 부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라고 꾸짖는 듯한 말을 던졌습니다. 덕칠은 웬 땡중이 나타나 헛소리를 하느냐며 삿대질을 했으나 스님은 허허 웃으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으니 그것은 바로 덕칠이 어젯밤 몰래 뒤뜰에 파묻었던 닭피 묻은 헝겊 조각의 나머지 부분이었습니다. 스님은 소승이 어젯밤 산을 내려오다 이 댁 뒤뜰에서 수상한 기운을 느껴 지켜보았는데 어떤 사내가 이것을 땅에 묻고 주문을 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내가 바로 저기 서 있는 분과 생김새가 참으로 흡사하군요 라고 말하며 덕칠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명수와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덕칠을 바라보았고 덕칠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명수는 스님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어 덕칠에게 다가가 형님 이것이 사실입니까? 형님이 정말로 아내를 모함하려고 꾸민 짓입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덕칠은 당황하여 아니다. 저 중놈도 저 여자가 돈을 주고 매수한 것이다. 다 한패거리다. 라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이미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빠져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어 누가 보아도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명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한 청년이 나서서 제가 어제 새벽에 덕칠 씨가 닭집에서 닭 한 마리를 사서 산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외치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덕칠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스님에게 합장하여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는 다시 항아리에서 마지막 물건을 꺼내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낡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연화가 그 문서를 펼쳐 보이자 명수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덕칠이 명수의 아버지에게 빌려갔던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갔다는 내용이 적힌 차용증이었습니다. 연화는 아버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형님은 우리 집안에 빚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빚쟁이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내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할 도리입니까? 라고 차분하지만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덕칠은 그 문서가 아직도 남아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마을 사람들은 덕칠의 파렴치함에 치를 떨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더니 딱 저 꼴이구나. 남의 집 귀한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다니 천벌을 받을 놈.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당장이라도 덕칠을 멍석말이할 기세였으나 명수는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덕칠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명수는 더 이상 예전에 유약하고 어수룩한 김진사댁 아들이 아니었으니 진실을 마주하고 아내의 깊은 사랑을 확인한 그는 비로소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게 된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명수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라 하였습니다. 자네는 천하보다 귀한 보물을 곁에 두고도 돌멩이로 착각하였으니 앞으로 평생 그 죄를 갚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묵직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명수는 스님의 말씀에 고개를 깊이 숙이며 눈물을 흘렸고 무릎을 꿇고 연화의 손을 잡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부인, 내가 눈이 멀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소. 나를 때려도 좋고 욕해도 좋으니 제발 나를 버리지만 말아주시오. 명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연화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덕칠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이 문서는 가짜다, 다 조작된 것이다. 내가 이 집안의 장손이나 다름없는데 감히 나를 내치려느냐 라며 억지를 부렸고 급기야 마당에 있던 낫을 집어들고 위협하는 흉흉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으나 연화는 피하지 않고 덕칠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녀는 형님 낫을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비신다면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우신다면 관에 고발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덕칠은 연화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낫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그는 낫을 휘두르려 했고 그 순간 명수가 몸을 날려 덕칠의 팔을 낚아채어 제압했습니다. 바티를 하며 다져진 명수의 힘은 술과 게으름에 찌든 덕칠이 당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덕칠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달려들어 덕칠을 포박했고 덕칠은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흙먼지를 마시며 분한 숨을 몰아쉬었으나 이미 승패는 결정된 뒤였습니다. 스님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악한 마음은 결국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되는 법입니다. 인과 응보가 이리도 빠르니 세상이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라며 혀를 찼습니다. 연화는 포박당한 덕칠을 바라보며 연민의 눈빛을 보냈으나 더 이상 그에게 베풀 자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집안을 어지럽힌 악연을 끊어내리라 다짐하며 명수에게 서방님 이제 이 집안의 묵은 때를 씻어내야 할 때입니다. 형님을 관하로 넘기시지요. 라고 정중하게 청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목소리로 그렇게 하리라. 내 손으로 직접 이자를 관에 넘겨
죄를 묻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소동이 벌어지는 동안 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더니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햇살은 마치 연화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진실을 밝혀준 하늘의 선물인 양그녀가 들고 있는 낡은 장부와 항아리 위로 따사롭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광경에 탄성을 자아내며 거지각시라 불리던 연화가 사실은 이 집안을 구원하러 온 복덩이였음을 마음 깊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김진사 댁에 진짜 주인이 나타났네 그려라며 감탄했고, 또 누군가는 사람은 역시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으니 덕칠이 끌려가면서도 두고 보자, 내가 돌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악담을 퍼부으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명수와 연화는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었지만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쌓아 올릴지는 온전히 두 사람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스님은 표주박의 물 한 모금을 얻어 마시고는 비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니 오늘의 시련이 훗날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라는 축복의 말을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으나 명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는 아내 볼 면목이 없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마루 끝에 걸터앉아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연화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방님, 지나간 일은 잊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연화의 따뜻한 위로에 명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아이처럼 엉엉 울었고, 그 울음소리는 골짜기를 타고 흘러가 지난날의 고통과 오해를 모두 씻어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 댁의 안방에는 다시 불이 밝혀졌고 부부는 마주 앉아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겪었던 서름이나 고생담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웃과 더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찬 이야기들만 늘어놓았습니다. 명수는 그런 아내의 넓은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복하며 이제부터는 자신이 아내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수천 번 맹세했습니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겹쳐지게 비추고 있었으니 이는 3대 만석군의 전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덕칠이 관아 포졸들에게 이끌려 마을 어귀 너머로 사라지고 난 뒤 김진사 댁 마당에는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듯한 고요함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는데 구경을 나왔던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헛기침을 하며 머쓱한 표정으로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덕칠의 꼬임에 넘어가 죄 없는 연화를 손가락질했던 것이 부끄러워 감히 연화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그저 뒷걸음질치며 우리가 눈이 삐었지 저런 보살 같은 분을 두고 라며 자책하는 소리만 웅걸거릴 뿐이었습니다. 명수는 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긴장이 풀려 마루에 주저앉았는데 그의 시선은 마당 한 구석에 놓인 깨진 독조각들과 흩어진 곡식 나탈들에 머물렀고 그 참담한 광경이 마치 자신의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과 같아 보여 고개를 떨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화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는 묵묵히 마당으로 내려가 흩어진 곡식을 쓸어 담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감이나 원망 대신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함만이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숙연한 마음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명수가 황급히 달려 내려와 빗자루를 빼앗으려 했으나 연화는 부드럽게 남편의 손을 저지하며 서방님은 들어가 쉬세요. 놀란 가슴 진정시키셔야지요. 이깟 청소는 제가 금방 합니다. 라고 말하며 오히려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명수는 그런 아내의 태도에 더욱 죄스러움을 느껴 눈시울이 붉어졌고 부인 내가 면목이 없어 내 손으로 치우게 해주시오.
그래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소라고 호소하며 기어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마당 한쪽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노승이 빙그레 웃으며 다가왔는데 그는 명수와 연화에게 합장하며 이제 이 집에 낀 먹구름이 모두 물러갔으니 앞으로는 맑은 해만 뜰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라는 것은 고인물과 같아서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고 악취를 풍기게 마련이니 오늘 이 액땜을 기회 삼아 곡간 문을 활짝 열어 베푸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연화는 스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명수 또한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스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돼지를 잡고 술을 빚어 마을 잔치를 열겠습니다. 그동안 인색했던 저를 반성하고 이웃과 화해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스님은 명수의 결심이 기특하다는 듯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사례를 하겠다는 부부의 간청을 한사코 거절하며 나는 그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가는 사람이니 밥 한 끼 얻어먹은 것으로 족합니다. 부디 두 분이 백년해로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큰 부자가 되십시오. 라는 축복을 남기고 표표히 대문을 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스님이 떠난 자리에는 은은한 향내만이 남아있었고 부부는 대문 밖까지 나가 스님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깊이 허리를 숙여 배웅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명수와 연화는 마주보고 쑥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 속에는 지난 며칠간의 악몽을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는 무언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바로 김진사 댁에는 잔치 준비로 활기가 넘쳐 흐르기 시작했는데 연화는 그동안 아껴두었던 굵은 씨암탉들을 잡고 명수는 마당 한 구석에서 토실토실 살이 오른 돼지를 잡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를 손질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눈치를 보았으나 연화가 먼저 다가가 형님들 일손이 부족하니 좀 도와주세요. 맛있는 고기국 실컷 대접할게요. 라고 살갑게 청하자 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와 부엌길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솥단지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와 기름진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여 온 마을을 뒤덮었고 그 냄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앙금과 서먹함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드는 신비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마당개는 멍석이 깔리고 집안에 있는 상이란 상은 모두 나와 줄을 지어 놓였는데 연화는 곡간을 열어 햅쌀을 아낌없이 퍼내어 고봉밥을 짓게 했고 묵은 김치를 꺼내어 돼지고기와 함께 푹 지져낸 김치찜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게 만들었습니다. 명수는 사랑채에서 빳빳하게 다려진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 손님 맞을 채비를 했는데 그의 얼굴에서는 며칠 전에 찌질하고 유약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집안의 주인으로서의 넉넉함과 여유가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드자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함께 미안함이 교차하는 묘한 표정들이 서려 있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자 명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그는 술잔을 높이 들고 여러분, 그동안 제가 어리석어 아내의 깊은 뜻을 모르고 인색하게 굴어 여러분을 섭섭하게 했습니다. 또한 간악한 꾀에 속아 집안을 시끄럽게 했으니 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오늘 이 술과 고기는 제 아내 연화가 피땀 흘려 모은 것이니 드시면서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제 아내의 덕을 칭송해 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사과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명수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여기저기서 김진사댁 아들이 철들었네. 연화의 씨는 정말 하늘이 내린 복덩이여 라는 칭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느라 눈콧들 새 없이 바빴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 대신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고 땀방울이 맺힌 이마는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헐뜯었던 사람들에게도 차별 없이
고기를 듬뿍 얹어주며 많이 드세요. 부족하면 더 있으니 마음껏 드세요. 라고 권했고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아이고 에이씨,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입방아를 찢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죄했습니다. 연화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다 잊고 오늘을 즐기세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니 그녀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흥이 오르자 마당에서는 꽹과리와 장구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김진사 댁의 경사를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예전에는 거지각시가 들어와 집안 말아먹는다고 흉보던 노인들도 이제는 연화의 손을 잡고 자네가 우리 마을의 보배야. 자네 같은 며느리 얻는 게 소원일세라며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사람들 틈에 섞여 술잔을 기울이며 아내를 바라보았는데 분주하게 움직이는 연화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박노인은 상석에 앉아 막걸리 사발을 들이키며 명수에게 자네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되었네. 곡간에 곡식이 가득 찬 것이 부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심을 얻는 것이 진짜 부자일세. 자네 처 덕분에 자네 가문이 다시 일어선 것이야. 라고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친구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뼈가 되고 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내 말이라면 파투로 매주를 쏜다 해도 믿겠습니다라고 너스레를 떨어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잔치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김진사댁 담장 밖으로는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고 흘러 넘쳤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마당에는 횃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고 부부는 나란히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연화는 피곤할 법도 하건만 명수의 술상을 치우며 서방님, 오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방님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남편을 치켜 세웠습니다. 명수는 연화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며 아니요, 다 당신 덕분이요. 내가 당신을 의심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후회스럽소.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요. 라고 거듭 맹세했습니다. 연화는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왔는데 그것은 낮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낡은 장부책이었습니다. 그녀는 명수에게 이 장부는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믿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아궁이에 던져 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명수는 황급히 아내의 손을 잡고 말리며 아니요, 이것은 우리 집안의 갑으로 남겨야 하오. 우리 자식들이 태어나면 이 책을 보여주며 어미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리고 아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가르쳐 줄 것이오. 그래야 다시는 가난을 겪지 않을 것 아니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장부책을 다시 소중하게 갈무리했고 비단 보자기에 싸서 안방 윗목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워졌으나 두 사람의 마음은 화롯불을 껴안은 듯 따뜻했고 안방의 문풍지는 바람에 은은하게 떨리며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노래하는 듯 했습니다. 명수는 이불을 펴며 내일부터는 다시 밭에 나가야지. 이제는 우리 먹을 것만 챙길 게 아니라 오늘처럼 마을 사람들과 나눌 것도 생각하며 농사를 지어야겠어 라고 말했고 연화는 네 서방님, 저 아랫마을 논도 조금 더 사서 소작을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진사댁의 아침상은 여전히 소박했으나 밥상머리에 앉은 부부의 표정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풍요로웠습니다. 명수는 밥 한 숟가락을 뜨며 이 보리밥이 꿀맛이구려. 마음이 편하니 돌을 씹어도 소화가 될 것 같소 라고 웃었고 연화는 생선 한 토막을 발라 남편의 숟가락 위에 올려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김진사 댁 앞을 지나갈 때마다 대문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고, 연화가 우물가에 나타나면 제일 좋은 자리를 내어주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계절은 흘러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찾아왔는데 김진사 댁의 논밭은 여전히 기름지고 곡식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예전에는 연화 혼자 악착같이 일하던 밭이었으나 이제는 명수가 앞장서서 쟁기질을 하고 연화가 뒤따르며 씨를 뿌리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명수는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하다가도 새참을 이고 오는 아내를 보면 멀리서부터 달려가 짐을 받아들었고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땀을 식히며 나누는 대화는 정겨움이 넘쳐 흘렀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갔던 명수가 비단 신발 한 켤레를 사들고 돌아왔는데 흙투성이 집신만 신고 다니던 연화에게 그것을 신겨주며 이것은 내가 틈틈이 집신을 삼아 판 돈으로 산 것이오. 당신 발이 너무 거칠어져서 내 마음이 아팠소. 일할 때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나들이 갈 때는 꼭 이 꽃신을 신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생전 처음 받아보는 귀한 선물에 말을 잇지 못하고 꽃신을 가슴에 품고 울었으며 그날 밤 명수는 아내의 거친 발을 따뜻한 물에 씻겨주며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주물러 주었습니다. 집안에는 평화가 깃들었고 곳간은 말을 날이 없었으며 사람들의 칭송은 자자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명수에게 서방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늘의 도우심이니 마을에 서당을 지어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를 알아야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있어야 가난을 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명수는 무릎을 치며 과연 부인의 생각은 깊고도 널꾸려 내 당장 목수를 불러 서당을 지을 터를 알아보리다 라고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어귀에는 아담한 서당이 세워졌고 글 읽는 아이들의 낭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훈장님을 모셔오고 아이들에게 지필목을 대어주며 뒷바라지를 했고 연화는 아이들이 배고플까봐 떡과 조청을 만들어 간식으로 내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에 덕행에 감복하여 칭송비라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나 부부는 손사래를 치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해했습니다. 덕질이 떠난 후로도 가끔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기도 했으나 김진사 댁의 단단한 성벽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은 부부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마을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튼튼한 동아줄이 되었습니다. 이제 김진사 댁은 단순히 재물만 많은 집이 아니라 덕망과 인심이 넘치는 명문가로서의 기틀을 확실하게 다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늦은 밤 명수와 연화는 대청마루에 앉아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어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명수가 문득 연화의 배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오. 거지각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을 살린 위대한 여장부의 이야기를 말이오.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명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밤하늘의 달빛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또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갈등은 눈 녹듯 사라졌고 남은 것은 오직 이 평화와 번영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행복한 고민뿐이었습니다. 명수와 연화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 속에는 3대 아니 그 이후까지 이어질 만석군의 전설을 완성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조차 평온한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깊은 밤. 김진사 댁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온 마을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명수와 연화의 머리칼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으나 두 사람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넉넉해 보였습니다. 김진사 댁은 이제 돌고개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부자가 되어 있었는데
99칸 기와집은 위풍당당하게 솟아 있었고 곡간은 10채가 넘게 늘어나 해마다 거두어들이는 곡식을 다 채우지 못해 마당에 멍석을 깔고 쌓아두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외양만 화려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사람들의 마음 또한 더욱 깊어지고 넓어졌으니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일컬어 덕을 쌓은 부잣집이라 칭송하며 존경해 맞이 않았습니다. 연화는 새 아들을 낳아 길렀는데 아이들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비단 옷을 입히거나 쌀밥만 먹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걸음마를 떼자마자 밭으로 데리고 나가 흙을 만지게 했고 밥상머리에서는 쌀 한 톨의 소중함을 가르치며 농부의 땀방울을 잊지 않도록 엄하게 훈육했습니다. 명수는 가끔 아이들이 안쓰러워 몰래 곶감을 주거나 업어주려 했으나 연화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부모가 부자라고 자식들이 게을러지면 그 재물은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덕분에 새아들은 양반집 도련님이라는 거만함 대신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반듯한 청년들로 자라났습니다. 어느 해 여름 나라 전체에 큰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도적대가 창궐하여 민심이 흉흉해졌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다른 부잣집들은 곡간 문을 걸어 잠그고 담장을 높이며 제 살길만 도모했으나 연화는 명수와 상의하여 과감하게 곡간 문을 활짝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재물은 본래 하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둔 것이니 주인이 필요로 할 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연화의 말에 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관아보다 먼저 구율소를 차리고 죽을 쑤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구름대처럼 몰려든 사람들에게 연화는 직접 국자를 들고 죽을 퍼주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한양에 있는 조정에까지 전해져 임금님이 김진사댁에 큰 상을 내리고 벼슬을 제수하려 했으나 명수는 정중하게 거절하며 상소를 올렸습니다. 소인은 그저 아내의 뜻을 따랐을 뿐이며 벼슬보다는 우리 마을의 세금을 감면해 주시어 백성들이 편안하게 농사짓게 해주시는 것이 더 큰 상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마음에 감동하여 김진사댁 때문에 적선지가 덕을 쌓은 집안라는 현판을 하사하고 마을 전체의 세금을 3년간 면제해주니 돌곡의 마을 사람들은 명수 부부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며 칭송비를 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한밤중에 몰래 비석을 치워버리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큰아들이 장가들 나이가 되자 중매쟁이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며 내로라 하는 양반과 규수들의 혼담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가문의 위세나 지참금에 많고 적음을 보지 않고 오직 처자의 심성과 됨됨이만을 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될 사람을 직접 만나 자네는 비단옷보다 무명옷이 더 편하고 쌀밥보다 보리밥을 더 달게 먹을 수 있는가? 라고 물었고 대부분의 규수들이 당황할 때 이웃 마을의 가난한 선비의 딸만이 눈을 반짝이며 옷은 몸을 가리면 족하고 밥은 배를 채우면 족하니 중요한 것은 마음을 채우는 일이라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치며 그 처자를 며느리로 맞아들였고 혼례식은 사치스러운 패백 대신 마을 노인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새 며느리가 들어온 날 밤 연화는 안방 깊숙이 보관해오던 그 낡은 장부책과 달아빠진 홈이 한 자루를 며느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안의 가보이자 만석군이 된 비결이란다. 황금 열쇠는 잃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이 속에 담긴 근면과 절약의 정신은 대대로 이어져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새겨듣고 눈물을 흘리며 장부책을 받아들었고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집안 살림을 익히고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호랑이 시어머니 밑에 사자 며느리가 들어왔다 며 혀를 내둘렀지만 그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대문 밖에서 늙고 병든 거지가 밥을 구걸한다는 소리에 명수가 나가보니 그 거지는 다름 아닌 수십 년 전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도망쳤던 덕칠이었습니다. 덕칠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몸을 떨고 있었으나 명수는 그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연화 또한 덕칠을 원망하는 기색 없이 형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 지난 일은 잊고 이곳에서 편히 지내다 가십시오 라고 위로했습니다. 덕칠은 부부의 넓은 아량에 통곡을 하며 마당에 엎드려 사죄했고 그 후로 죽을 때까지 김진사댁의 머슴을 자처하며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며 지난날의 죄를 씻고자 했습니다. 명수의 회갑 잔칫날 마당에는 수백 명의 하객이 모여들었고 자식들과 손주들이 색동옷을 입고 절을 올리는 모습은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명수는 하얗게 센 수염을 쓰다듬으며 옆에 앉은 연화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으나 그 주름 하나하나가 명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처럼 보였습니다. 명수는 술잔을 들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젊은 날 거짓골을 하고 찾아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내 아내 덕분입니다. 부인은 나의 스승이자 어머니이자 영원한 벗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뒷방으로 물러나 집안의 대소사는 자식들에게 맡기고 한가로이 정자를 거닐거나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에 아주 가난한 선비와 지혜로운 각시가 살았는데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남 애기하듯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돈을 버는 법보다 돈을 쓰는 법이 더 중요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더 큰 용기라는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녹아있어 아이들의 마음밭에 선한 씨앗을 뿌려주었습니다. 가을이 깊어 마당의 감나무에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린 어느 날 오후 명수와 연화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임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오. 그때 당신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내가 오금이 저렸었지. 하며 명수가 농을 건네자 연화는 서방님은 그때 어찌나 비실비실 하시던지 바람만 불면 날아갈 것 같아 제가 지켜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지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껄껄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마당의 낙엽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아 고요한 오후의 정취를 더해주었습니다. 명수는 연화의 거칠어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부인 고맙소. 당신 덕분에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소. 다음 생에도 우리 다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겠소. 연화는 잠시 명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때는 제가 서방님을 더 호강시켜 드려야지요. 이번 생에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다 갚지 못하고 가는 것 같아 늘 죄송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고 맞잡은 손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와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여느 때처럼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는데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달빛은 문창호지에 은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잠결에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고 연화 또한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에 의지하여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꿈속에는 가난했지만 희망에 차 있었던 젊은 날의 풍경과 풍요롭지만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중년의 날들 그리고 평화로운 노년의 지금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김진사 댁의 전설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거지각시가 키워낸 3대 만석군 집이라 부르며 경외심을 표했고 힘들고 지칠 때면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곤 했습니다. 연화가 남긴 낡은 장부와 호미는 대대로 갑으로 전해져 후손들은 자만하지 않고 언제나 이웃을 살피는 참된 부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돌고개 마을의 느티나무가 해마다 잎을 피우고 지듯듯 그들의 이야기도 세대를 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산 너머 부엉이 우는 소리도 잦아들고 마을의 등불들도 하나둘씩 꺼져 고요한 어둠이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 안습니다. 김진사댁의 안방에서도 도란도란 들리던 말소리가 멈추고 고단했던 하루를 마감하는 편안한 침묵만이 깃들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낸 당신에게도 이 평온한 기운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연화의 씨가 덮어주는 소미불처럼 포근한 잠 속으로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잘 자라 우리 아가하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며 당신의 꿈자리에도 만석군의 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